안녕하세요. 안기종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택입니다. 오늘은 게스트를 한번 초대했습니다. 일단 소개부터 먼저 하고 그리고 이제 시작하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경내분비종양 환자 황원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냐라고 하면 이제 황원재 대표님이 해외 원정 치료의 그 대표 주자로 갈 정도로 그렇죠. 엄청나게 해외를 많이 왔다 갔다 하셨는데 치료 목적으로 갔다 하셨는데 그래서 그 이제 해외 가신 이유는 뭐냐면 해외 약이 있어서 있고 또 해외 임상 시험 중인 약도 있어서인데 그러면 우리 고민은 뭐냐면 해외에 가지 않고도 아직 우리나라에 시각처가를 받지 않았지만 가지 않고도 한국에서 이 해외에서 허가받은 약을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또는 해외에서 임상 시험 중인 약을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오늘 저희들이 좀 이렇게 주제를 잡은 거였거든요. 정리된 자료를 보니까 2016년부터 10번 넘게 원정 치료를 받으셨네요. 그렇죠. 네, 국내에서만 색전수를 8번 했고요. 그리고 해외 원정 치료라고 하는 그 PRRT라고 하는 치료, 그게 뭐죠? PRT? 그게 이제 방사선 동위원소 치료인데 펩티드를 이용한 방사선 동위원소 치료이고 방사선 물질을 몸속 혈관에 집어넣으면은 그 방사선 동위원소가 몸에 돌아다니면서 그 종양에 붙어가지고 딱 그 종양만 표적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다른 일반 핵의학 치료라고 하면은 굉장히 뭐 다른 이런 혈액을 통해 가지고 온몸에 돌아다니면서 많은 부작용을 안기지만 이 PRRT라고 하는 치료는 딱 종양에만 달라붙어서 종양만 파괴하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작용도 작고 저처럼 이렇게 지금 14번을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럼 약간 이제 보시는 분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그럼 처음 진단받은 게 몇 년도신데요? 제가 2016년 3월에 3월에 진단을 받았고 PRRT를 시작을 한 지가 진단받고 2년 뒤부터였으니까 2018년도. 네, 18년부터 치료를 시작했거든요.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용한 치료제인데 우리 그냥 방사선 의약품. 네, 방사선 의약품을 2018년도부터 한국에서 시작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때 당시에는 그 약이 국내 도입이 되어 있지 않아서 국내 해외로 나가서 말레이시아. 네, 말레이시아에서 처음으로 저희 환자들이 국내 1호로 해가지고 말레이시아 몇 명 정도 말레이시아 집에 가신 거예요? 최대 맥스 100명까지도 그 해외 말레이시아에 치료를 다닐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환자 수가 많아진. 그럼 말레이시아 말고 다른 나라는 할 수 있는 데 없는 거예요? 이게 원래 주로 독일에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독일에서 가장 많은 치료를 하고 있고요. 근데 왜 독일 안 가요? 더 치료 성적이 좋고 환경이 좋을 것 같은데. 맞아요. 독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멀기도 멀고 그리고 비용 같은 경우에도 이게 독일은 한 4천만 원 돈을 했었거든요. 근데 네? 말레이시아는 1,000만 원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비용적인 면에서 말레이시아가 굉장히 좋겠다.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을 쓸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이 있잖아요. 그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지금도 시각처의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이제 그 미국 FDA나 유럽 EMA 같은 승인을 받은 의약품은 한국 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자가치료 목적으로 수입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 국내에 약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시각처 허가 초과 사용하는 그 제도가 있거든요. 병원 내 IRB 같은 거 거쳐서 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긴 있는데 문제는 허가받은 적응증 이외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죠. 해외에는 의약품이 있고 내지는 임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그걸 할 수 있는 제도적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해외 진료를 가신.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환자 입장에서 굳이 국내에서 할 수 있는데
독일이나 말레이시아 갈 이유가 없죠. 제가 루테트라는 이제 국내에서 4번은 건강보험 적용되고 2번은 이제 아까 시각적 허가 초과라고 하는 사용하는 그 제도를 통해서 2번 사용할 수 있는 비급여로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6번 사용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보험은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 다음에는 치료를 하고 싶어도 국내에서는 더 이상 치료를 할 수가 없는. 그럼 또 말레이시아 가야 되는 거예요. 네, 또 해외를 나가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악순환의 연속이 돼버리는 거죠.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제 그 미국 FDA나 유럽 EMA의 승인을 받은 이제 치료제라면 한국 희귀필수업에서 자가치료부터 수입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현재 요거는 이제 허가받은 약이 아니거든요. 아니니까 이제 그렇게 구입할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주제로 삼은 게 해외에서 임상 시험이 진행 중인 이제 의약품을 치료 목적으로 한국에서 사용할 수 없는 사용할 수 없을까 이제 그걸 우리가 한번 이야기하려고 사실은 이제 오늘 이렇게 이 시간을 갖게 된 건데 그 지금 국내에는 제도가 있죠. 그 제가 보니까 그 임상 시험용 의약품 치료 목적 사용 승인 제도 여기 정확한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약사법에 보니까 임상 시험 계획을 시각치료부터 승인받은 의약품의 경우에는 이 환자가 현재 임상 시험을 유방암 환자 임상 시험을 진행 중인데 해외 여러 가지 뭐 자료 같은 데 보니까 이게 폐암에도 좀 효과가 있다라고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이제 담당 주치의가 그 제약사에다가 요청해서 제약사가 이제 인도주의 차원에서 이제 임상 시험 중인 요 이제 유방암 연습약을 폐암에 쓸 수 있도록 이제 요청해가지고 제약사가 동의를 하면 시각제 신청을 해서 할 수 있는 제도가 이미 한국에 이미 시행이 되고 있고 되게 많아요. 저는 이번에 자료 깜짝 놀랐던 게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됐다 보니까 보통 700건에서 매년 한 1000건 정도 굉장히 많이 이미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네. 그렇죠. 근데 문제가 그냥 우리 잘 몰랐잖아요. 지금 저는 환자단체에 있으면 잘 몰랐고 아마 의사들 중에서도 이 제도를 아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을 수 있고 또 해도 되겠냐는 게 많고 환자들 대부분 다 모를 것 같고 이런 상황이라서 근데 이제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 요거 국내는 있어요. 국내는 이미 1년에 1000건씩 하고 있고 근데 해외 임상 시험이 진행되고 있는 예를 들면 이제 방사선 제품 같은 경우도 해외 임상을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걸 한국에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에 대한 이제 고민인데 이제 이 요구를 계속 환자들이 해왔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신경 내부 준영도 했었고 저희 여러 환자단체에서도 했었는데 시각처에서 제도를 2020년도에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앞에 해외를 붙여서 해외 임상 시험용 의약품 치료 목적 사용 승인 제도 이렇게 했는데 제도를 만들긴 만들었지만 이제 법적 근거가 좀 약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2020년 12월인가 인증은 온실에서 이제 국회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를 한 상태예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입법적인 근거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제도는 도입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시각처에서 이제 이 절차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제가 듣기로는 이미 이 제도를 통해서 해외 임상 시험 중인 의약품을 치료 목적으로 사용한 자 한 명 있어요. 이게 선례도 이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고민은 이제 하원지 대표님처럼 이제 국내에는 이미 임상 시험을 하고 있는 약이 아니고, 근데 해외에 몇 군데에서 임상 시험을 하고 있는 약을 한국에 가져와서 이제 임상 시험은 아니지만 이 제도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 좀 활성화시키고 싶은 생각이 사실 있어요. 2020년에 도입이 됐는데 한 건이라 그러면 아직은 걸음마도 못 대고 있는 수준이네요. 그러면. 근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 제도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러니까요. 그분은 어떻게 알고 그 제도를 이용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이 제도가 획기적인 이유가 있는 게 그 외국 같은 데는 임상 시험 중인 의약품을 이제 환자의 의약품 접근권을 위해서 빨리 쓸 수 있는 제도가 있잖아요. 뭐 미국, 영국, 일본 다 있거든요. 근데 적어도 일상은 끝내야지. 일상 임상 시험은 끝나야지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일상이 끝난다는 제한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상 임상 시험이 진행 중인 약도 사용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오. 그게 가능할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법이 필요한 거죠. 어허. 네. 왜냐하면 국내에서는 국내에서 임상 시험이 진행되고 있는 시각장애 강력하게 이제 규제를 하고 있으니까 일상 진행 중인 것도
사실은 어쨌든 에비던스가 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의사가 사실 그 책임 아래서 사실 하는 부분인데 해외 임상시험이 진행 중은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식약처에 관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식약처에서 관여할 수 없다 보니까 이제 이 제도를 만들어서 적어도 이제 이 제도를 이용하는 환자들의 안전 문제는 식약처에서 좀 이렇게 규제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그게 좀 법에 담겨져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이걸 허용해 줄지 말지를 그냥 제약사와 환자 간에 맡기는 게 아니라 그 식약처의 중앙약사심의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어요. 네. 거기서 필요하다면 심의도 이 자문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해외 임상 시험 관련 자료들을 요구를 하고 제출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은 약사법이 아직 통과가 안 돼가지고 아직 법적 근거가 좀 약해요. 그래서 그럼 자체가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도 어쨌든 법적 근거가 없는 영향도 있겠군요. 예, 그렇죠. 그러면. 그리고 또 어떤 그동안 또 사실은 이게 어찌 보면 2020년에 한 950건 정도 하면 적은 건 아닌데 또 활성화가 잘 안 된 이유도 이 비용을 환자한테 예전에는 못 받도록 돼 있었어요. 이게 왜 인권 차원에서 제약사 해주는 거잖아요. 최근 아시겠지만 첨단 바이오 의약품도 많이 나오잖아요. 기본 원료라고 해야 되나? 기본 들어가는 기본 비용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기본 비용이 그게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될 수 있는데 이제 그 비용을 이제 아예 못 받도록 돼 있다 보니까 당연히 제약사 입장에서는 이제 할 이유가 없죠. 할 이유가 없고 제약사 입장에 또 어떤 게 불리하냐면 임상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환자를 선별하잖아요. 요 약이 굉장히 효과가 좋을 만한 환자들을 딱 선별해서 하는데 이 제도를 이용하는 환자들은 선별된 환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임상시험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고 더구나 원래는 뭐 유방암에 쓰게 돼 있는데 폐암성은 더더욱 더 결과가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안 하려고 하거든요. 제약회사에서는 안 하려고 하겠네요. 예. 그래서 최근에 어쨌든 그게 규정을 좀 바꿔서 이제 원가에 소요되는 비용 정도는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받도록 되어 있고 다만 그 원가를 부풀릴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원가를 좀 이렇게 계산을 되게 엄격하게 하는 제도를 좀 만들긴 만들어.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제도는 좀 만들어진 것 같아요. 국내는 이미 시행되고 있고 해외에 있는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이제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도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제도를 알면 환자들이 얼마나 정보력이 좋아요. 전 세계에 있는 임상시험 데이터 다 찾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제도가 좀 약간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고 사실은 식이내분 중량도 잘 몰랐거든요. 몰랐던 부분도 있고 이래서 예를 들면 루테트라 같은 경우에는 희귀 필수엽 샘플에서 자가치료 가능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죠. 이 제도가 좀 더 빨리 시행됐었으면 아마 루테트라 임상 시험 중일 때 아마 사용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겠네요. 말레이시아에 그렇게 많이 안 나가도 됐을 뻔했네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뭐 제도적인 면에 있어 가지고는 이미 시행이 되고 있지만 이제 법적 근거가 약하다 보니 이제 임재근 의원이 일단 대표 발의해서 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환자단체에서는 어쨌든 관심을 갖고 있어요. 관심을 갖고 있고 저는 고민이 있어. 고민이 뭐냐면 이 제도가 잘 작동하려고 하면 일단은 제약사가 이 수익보다는 연구도 중요하지만 환자의 생명 우선시하는 그 마인드가 있어야지 승인해 줄 수 있는 거다. 제약사가 동의 안 하면 절대 할 수 없는 제도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의사 선생님이 보상이 없어요. 의사 선생님이 해외 자료도 찾고 또 제약사에서 연락도 하고 또 식약처에도 신청서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과정에 아무런 베네핏이 없어요. 그러니까 의사들 하려고 하겠어. 저는 이게 한 1년에 한 1000건 하시는 의사 선생님이 되게 존경스러운 게 걱정 안 해주시거든요. 네. 예, 근데 이렇게 어쨌든 그 의사 선생님이 약간 뭔가 베네핏 같은 게 있으면 좀 좋지 않을까? 아니면 계속 환자가 계속 괴롭힐 수 있어요. 왜 제도 있는데 왜 안 해주시냐고. 계속 오히려 환자가 그렇게 하는 제도보다는 오히려 의사 선생님이 이 환자는 그냥 하늘에다 보내기는 아무래도 너무 아쉽다. 적어도 이 정도 데이터가 있으면 제약사 한번 이야기해봐야겠다. 이때 뭔가 보상적인 기준이면 조금만 있으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해외 임상시험용 그 의약품을 치료 목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최근에도 독일에서 치료를 받고 오셨잖아요. 네. 왜 그걸 국내에서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을 안 받고 왜 직접 가셨는지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제가 직접 독일에 가서 치료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사실 저도 독일에 가고 싶지는 않죠. 치료를 하러.
뭐 여행이라면은 또 좀 다를까? 기분이 다를지 모르겠지만 치료를 독일에 가서 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이게 약이 국내로 수입을 하더라도 이게 약이 방감기라는 게 있어요. 방사선 의약품이기 때문에 방감기가 굉장히 짧습니다. 6시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고 오는 데만 12시간이 걸리는데 비행기에서 이미 약 효과가 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약은 직접 그 나라에 가서 치료를 받지 않으면은 약 효과가 없는 그런 약이기 때문에 제도가 있지만 이 가져올 수가 없는 네, 제도를 있지만 그걸 활용할 수가 없는 그런 결국에는 상황인 에티는 거죠. 국내에서 만들지 않으면 쓸 수가 없겠군요. 그러면 해외 나가지 않고서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국내에서 이제 액티늄을 이용한 이제 임상 시험을 시작하면 일단은 참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고. 그 오늘 그 신경 내분비 종양 이제 추병을 한 경험이 있는 이제 항원재 대표님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그 임상 시험용 의약품을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한국에 이미 하고 있는데 1년에 한 1,000건 정도. 이제 해외에서도 이제 진행 중인 이제 임상 시험용 의약품을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현재 제도는 시작해서 시행하고 있고 뭐 한 건 정도 이제 있는 상황이고 그 임재근 의원이 또 법은 발의한 상태인데 그게 빨리 통과되기를 좀 바라는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뭐 저희들 오늘 준비한 거는 사실은 되게 전문적인 내용도 사실 아니잖아요. 이게 내용은 없지만 일상적인 의료 현장에서 의사 환자가 당연히 알아야 될 제도. 왜냐하면 이게 비용 부담이 좀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독일에 가서 치료받는 건 훨씬 비용이 저렴한 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치료 방법이 없는 환자들이 좀 이렇게 의지할 수 있는 사실은 뭐 생명줄 같은 이 제도라서 좀 이 제도를 좀 많이 좀 이제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우리 영상을 좀 찍게 됐고 어떻습니까? 지금 일단은 우리가 의료 선진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 해외 원정 진료 이게 가끔씩 나오잖아요. 뭐 그것 때문에 뭐 법도 새로 만들기도 했는데 뭐 그 다행히 아까 안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화는 돼 있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고요. 그래서 이게 활성화가 안 되는 게 정보 부족이라면 적극적으로 식약처나 내지는 환자단체에서도 열심히 알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안정적으로 제도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국회가 빨리 그 관련 법을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제도를 이용해서 이제 해외 임상 시험중 의약품을 가져와서 실제 의료 현장에 사용해 보면 좀 문제점도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좀 개선할 점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적극적으로 이제 좀 알리는 이제 이런 좀 계기가 오늘 이 영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뵙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